한국이 세운 동상 하나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독일로 쏠렸습니다. 그동안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많은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의기억연대에 회계 부정 의혹을 이용하는 등 집요한 물밑 외교전을 펼쳤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일에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주 독일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미테구에도 집요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소녀상을 건립한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경위와 일본의 입장 등을 거듭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부상해 국내외에서 엄격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회계 부정 사건을 적의 실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녀상의 건립 취지와는 상관없는 회계 부정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며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동서분열로부터 하나가 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소녀상이 놓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이코마스 외교장관도 일본의 강한 우려를 이해했다고 답하며 소녀상 철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이 같은 상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한국 측이 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간부는 스텔스화된 움직임으로 일본의 비밀작전이 성공했다고 밝히며 한국 측도 일본을 따돌리기 위해 제막식 안내를 직전까지 하지 않았다. 첩보전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며 이번 사건을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된 것은 지난 2018년 필리핀 마닐라시에 놓인 소녀상이 철거된 이후 두 번째이며 베를린 소녀상 철거는 유럽 내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세워진 상징성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간단체들은 베를린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논설에서 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라는 것은 강제 연행된 것으로 역사 날조가 확산할 수 있다. 악질적인 반일행위는 싹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 정권은 한일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한 트집이며 일본 측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거 다 정신 나간 헛소리입니다. 합의 당시 발표문에는 소녀상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한국 측의 발언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것은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사안입니다. 유엔도 인정한 사실을 지난 2015년 합의가 끝났다며 이제 없던 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스가 정권이 역사 인식을 둘러싼 대외 활동을 강화했던 아베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외무성과 관저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과 생각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모테기 외상도 산케이 신문에서 철거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다. 환영하고자 한다. 한국의 반일 수법이 독일에서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난 것일까요? 정말 소녀상은 베를린에 세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소녀상 건립을 취소한 베를린과 일본을 향해 날이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부터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지시에 항의하며 독일 당국의 결정을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인 소현 슈레더 김 씨는
일본은 페이스북 계정에 슈레판, 혼다셀, 베를린 밑에 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 서한에서 구청의 결정을 결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는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잔인한 전쟁 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는 처사이다. 베를린 밑에 구청이 독일 외교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나치의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독일 관청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 독립된 시민단체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모범을 보여야 할 독일, 그것도 미테구가 이래서야 되겠냐?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독일 현지 시민들까지 철거 반대 청원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을 보면 2020년 9월 28일 한국의 민간단체가 베를린에 평화의 상징을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범죄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여성 및 인권을 상징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피해자가 된 이른바 위안부를 상기시켜 전세계에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일 운동이 아니다. 평화 공존이다. 이러한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무부, 베를린 상원 및 미테구청에 동상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불행히도 베를린은 실망스러운 일을 받아들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동의하고 일어서서 민주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서명하도록 요청한다. 평화의 소녀상을 베를린에서 지키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식인들의 비판도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데요. 슈테피 리히터 독일 라이프치히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독일 연방 외무부와 베를린 책임자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사를 두고 기억투쟁을 벌이는 우익적 네트워크에 맞서 시민사회 또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복한 독일 외무부와 베를린시 미테구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11년부터 전세계 여러 곳에서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들, 최근 베를린의 소녀상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이 반동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두 나라 사이에 외교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문제를 무시해버린 잘못된 사고다. 나치 미화가 금기시된 독일에서도 극단적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여러 우익 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주로 정치, 외교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따위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터 교수뿐 아니라 독일의 많은 일본학자들은 소녀상을 둘러싼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신우익 세력들이 과거사를 두고 벌이는 기억투쟁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렌츠 전 독일 보험대 사회학과 교수도 소녀상이 독일에 있어야 한다며 식민주의와 전쟁 폭력의 역사를 가진 독일은 일본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녀상은 전쟁 폭력과 식민주의를 기억하려는 기억운동의 상징이라며 이 폭력적인 식민지 시대의 과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벌어진 무수한 폭력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소녀상 승인 취소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력에 더해 베를린시가 위안부 문제와 전쟁 폭력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갈등이 아니다. 전쟁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려고 한 일본인도 많다. 우리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논쟁을 억압하는 현재 일본 정부와 전쟁과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니 한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단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재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미테구청이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지만 코리아 협의회 측은 미테구가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코리아 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에 대한 요구가 먼저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무리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으로 연장이 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드 때부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BT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BTS 폰 케이스를 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BTS 폰 케이스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길을 걷던 중 한 시민이 다리뼈가 골절되고 안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는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한 비판은커녕 아직도 BTS를 좋아하다니 맞을만 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들의 호주산 발전, 제철용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도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을 실은 몇몇 선박들이 중국의 항구에서 한 달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연해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호주산 석탄이 700톤에 달하며 현재 400만 톤에서 500만 톤의 호주산 석탄이 하역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문제는 주간 부문에 가서 질문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과 호주 관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양국 관계는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과 함께 마주보고 걷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 신뢰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호주 때리기는 이미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또 여기에 더해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역 보복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물건을 안 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으로 광물, 양고기, 농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영향력이 커서 호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개의 눈인 호주를 친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드니 지하철을 100% 중국 돈으로 지어주는 등 여러가지 투자를 했지만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면서 호주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중국의 횡포에 미국이 제대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페TV야, 미중 패권전쟁은 이미 벌어진 지 오래야. 무슨 새삼스럽게 미국이 중국을 위협한대. 아닙니다. 기존의 갈등은 주로 무역에서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군비 확충을 통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지로 대만을 선택한 듯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을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모시킬 만큼 거침없이 막대한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건너오는 이 무기라는 것들이 듣기만 해도 오금을 저릴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장착한 것들이라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인민군 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무기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하이마스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km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램ER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에 인명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리퍼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솔라이마드 쿠두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무기 판매 추진이 중국이 대만 인근의 군사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만에 팔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대만과 당교하고 대만 관계법에 따라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아왔지만 이마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작년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최첨단 무기들이다 보니까 가격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작년 한 해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 해도 100억 달러 1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무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시 백악관의 대만 무기 판매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 특히 8.17 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기를 바란다. 또 즉시 어떠한 무기 판매 행위도 중단하기를 원한다. 중국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힘을 기르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대만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려고 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리아이동 중국 외교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왔지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 평론가 중순핑은 언급되는 것들은 공격무기로 미중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만 해협 정세의 도발적인 행위지만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 중국 대만 간 힘의 불균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 또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미제 무기로는 대만과 본토의 군사 격차를 채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법안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에 무슨 무기를 팔더라도 대만 군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격차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항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민군은 바다와 하늘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